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말하죠.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가 제3자 매각 규정을 악용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민 피말리는 5년 공공임대 사업자의 횡포, 이제는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서 임차인이 어려움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역의 서동용 의원 모시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또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2달여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여성사건 특별법 때 또 한 번 뵀었었는데 바쁘신 와중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뽑으셨거든요. 올 한 해 참 여러모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한 해였는지 소회를 먼저 좀 여쭤봐야겠어요. 예. 4월 15일 총선에서 제가 당선이 됐고 네.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만 7개월이 좀 다 돼가는데요. 네. 저로서는 이제 처음 해본 일이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면서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 특히 그 과정에 이제 국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당에 들어가서 임기 시작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가 상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모임,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을 보호하고 을을 지키는 우리 당내 그 상설위원회인데 네. 거기 상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 세월호 조사특별위원회가 당내에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뉴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로 소확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검찰 개혁이니 하는 뭐 거대 담론보다 그 조그만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국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하고 찾아내는 것들인데 제가 이 소확행위원회에도 활동을 해요. 소확행위원회에서 한 가장 큰 성과가 뭐냐면 그 마트나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 이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 되게 좀 힘드신데 네. 그 박스 옆에 손잡이 구멍만 뚫어도 훨씬 힘이 적게 맞아요. 든다는 네. 거예요. 뉴스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소확행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번에 그게 이제 그 좀 제도화되고 뭐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해왔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각각의 위원회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국정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했었고 또 국감에 좀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이제 또 당에서 고맙게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주셨어요. 네. 또 제가 이제 당에서 주신 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주는 그 국정감사 우수위원상도 받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네. 또 으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역시 뭐 상 받으면 좋은 거는 뭐 국회의원도 다른 건 없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회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건 초선 의원이라서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일단 을지로위원회나 세월호 조사특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코로나19의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 그린 뉴딜인데 이 과정에서 전 국민 고용 안정,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뉴딜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 뉴딜 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당에서 좀 배치를 해 주셔서 들어가고 이제 각각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예, 참여할 예, 수 예. 있는 궁금하더라고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눠볼 중점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의 변호사 시절부터 뭐 송도 오차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또 이야기를 내오셨고 주요 또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름이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공공주택특별법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광양에서 5년간 사실상 광양 유일의 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좀 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공공 임대주택 문제가 좀 심각했었어요. 네. 그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5년이 경과하면 분양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분양가가 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분양가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분양가가 일반 시세보다는 좀 싸거든요. 네. 이제 이게 집 없는 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임차해서 거주하면 좀 싼 가격에 집을 그 분양을 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충족시켜 주겠다. 이게 원래 제도의 취지고 이걸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지은 아파트들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건설사도 그렇게 홍보를 또 실제로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네. 막상 분양 전환 시기가 되면 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크게 욕심들을 차려요. 그것들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대법원 판례나 법에 너무 명백한 것들도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그 문제에 관여하고 쭉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특히 악용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알죠, 제가. 네, 네. 계속 그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그러시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저 악용하는 저 지점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임차인들에게 특히 불리한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는 걸 제가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번에 해낸 것이에요. 근데 법과 관련해서는 법 체계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은 있습니다. 과거 임대주택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공공주택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임대주택법은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던 임대주택들은 구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그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등록된 거는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되도록 돼 있어요. 법이 좀 이원화된 면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과거 그 임대주택법의 경우 규정이 상당히 세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비가 많았었고, 또 이번 공공주택특별법의 경우 과거 임대주택법에서 법으로 규정했던 거에 일부를 시행령으로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규정 체제의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법은 기이 없어진 법이니까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두 가지를 개정을 해서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법 개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그 건설사들이 악용하는 지점을 구제할 수가 없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도 자기들 유리하게 달리 해석을 해요. 아, 해석이 예. 해석을. 그러면 임차인들로서는 그걸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송을 하는 세대들이 있고, 또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당신은 우선 분양 자격이 없어 이렇게 선언해놓고 대신 조금 내가 돈을 더 주면 내가 당신한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제안을 해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했고요. 그래서 우선 한 1,1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라도 우선 분양을 받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건 원칙에 옳지 않으니 그 원칙에 맞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입주민들끼리도 갈등도 그렇죠. 야기될 수도 갈등도 있는 야기될 거고. 수 있고요. 아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또 다른 분쟁 사례들이 궁금한데 뭐 뒷거래도 말씀하셨고 입주민들 간의 갈등도 말씀하셨는데 쭉 봐오시면서 또 어떤 분쟁 사례들 특히나 폭리를 취하는 이제 지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자격이 있어서 분양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양 승인가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임차인의 그 우선 분양 자격이 없다라고
결정이 되면 제3자에게 이걸 매각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데는 상당히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몇 천만 원 더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자격이 없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인의 자격에 대한 시비들이 가장 큰데요. 네. 그 이제 우선 임차인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네. 그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주택 소유까지도 문제를 삼는다거나 아. 그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서 주택 소유를 문제 삼고 또 그 계속 거주와 관련해서는 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소만 일시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하지 문제를 않았다고 삼는군요. 주장한다거나 심지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집에서 수도 요금을 너무 적게 쓴다고 또는 전기 요금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 해서 우선 분양 자격이 없다라고 시비를 하는 경우들도 야, 있었어요. 별의별 트집을 다 잡는 네, 거였군요. 그랬었습니다. 예. 네. 야, 그런 사례들도 있는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서동용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바뀐 내용은 어떤 게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임대주택법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던 자격 요건을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을 만들면서 시행령에 내려놨던 걸 다시 이제 법으로 끌어올린 면들도 있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 자격이 없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리상 분명합니다. 네. 근데 임차인에게 매각을 하건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건 간에 가격은 반드시 분양 승인가에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덧붙일 수 없다. 가격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임차인들의 자격이 있니 없니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임대사업자들의 횡포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하고 계속 제가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면 위원회 시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법안을 냈던 것이고 그게 이번에 통과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법으로 그걸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전후로 해서 분양가를 무조건 고정시키는 것 이게 예, 가장 예. 큰 핵심이군요. 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행태의 목적과 이유가 대부분 뭐 시세 차익을 좀 얻어서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 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쭉 시행이 되면 불법인 거잖아요. 예, 근데 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과태료에 대한 조항도 신설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저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누구에게 팔건 간에 분양 승인가에만 매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어기고 팔면 어떨 거냐의 문제는 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처벌 규정을 두자. 그렇게 해서 제가 처벌 규정을 이걸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벌칙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이게 적절한 처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어기고 팔면 집 한 채당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의 이익을 보는데 돈 3천만 겨우 원 내고 3천만 말지. 원, 이거 3천만 원 내고 말아요. 그래서 어길 수 있는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동기가 돼요. 그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처벌 규정을 더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있어요. 뭐가 어려운 그래서 게 처벌 많군요. 규정을 높일 수도 없고 이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는데요. 네. 어쨌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가서 직접 가서 제가 제안 설명도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위원회 그 간사실 보좌관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 이제 국민의힘당 소속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너무 세다. 세다. 이걸 더 낮추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은 빨리 통과를 시켜야 지금 다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시비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간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처벌이 약하면 오히려 임대사업자 이걸 악용해 버릴 악용할 소지가 것이다.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너무 큰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지만 그래도 법을 좀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논의를 했고 조금 이따 다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과태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못 얻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면 처벌 규정을 없애고 위반 행위를 해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징수하도록 하자. 그게 훨씬 더 나은 훨씬 거네요. 나은 방식이 됐습니다. 아. 예, 결과적으로 누가 이제 처벌 규정이 너무 높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줌으로써 더 나은 방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태료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재밌네요. 그렇게 예. 법안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법안이 마련되면 가장 또 관심사가 나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인데 나도 적용받을 수 있나? 이른바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의 분쟁이 있는 분들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계신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임대주택법이 적용됐던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 모두에 관하여 네.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분쟁이 일어났던데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 데들도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이건 제3자에게건 아니면 임차인에게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면 네. 이건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군요.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제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을 강조하냐면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분들은 더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법에는 분양승인가에 팔도록 했는데 내가 더 비싸게 샀으니까 더 준 돈을 돌려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 적용이 다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네.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광양에 있는 임대주택들뿐만이 아니고 세종시에 있는 거, 강원도 춘천, 양구, 대구 이런 데에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 통과되고 나서 제가 세종시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저한테 화분도 보내주셨고요. 속초에 있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시고 네. 제가 대구 KBS하고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걸려 있고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되는 네. 이런 법이 됐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갈무리를 좀 해보고요. 이야기할 사안들이 좀 많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이제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한 부분으로도 넘어가 볼 텐데 국감에서 지방의대가 서울에서 편법 운영되는 실태를 또 적발하신 게 가장 또 큰 이슈이기도 했었거든요. 실태를 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어떤 현황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국감이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핵심 화두는 공정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이나 또는 뭐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게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자식들이 모두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 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 이게 교육에서의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쭉 해왔는데 네. 특히 이제 지난번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들이 있으면서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굉장히 이제 조금 정말 웃음이 나올 만한 사항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1987년도에 문교부가요. 당시 문교부가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국립대 의대 정원들을 일부를 헐어서 지방에 있는 사립의대에다 정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방에서 사립의대를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부속 병원들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의료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한 건데 울산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경우가 편법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울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그 뒤에 그걸 현대 아산병원이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울산병원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부속병원을 실제로 훈련 병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현대아산병원, 서울에 있는 현대아산병원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인터넷에 찾으면요. 네. 울산대학교 의대병원 이렇게 찾으면 서울에 있는 그 아산병원 부지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여기서 울산에서 기초교육만 시키고 전부 데리고 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의대생의 훈련병원이 울산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충주병원에 있는 의과대생들을 서울에 있는 건국대병원으로 전부 데려가고 훈련을 시켜요. 애초에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거네요. 다르게 운영이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부속병원을 지정을 해놓고 부속병원에서는 거의 부속병원을 방치를 하고 네. 자기들이 장사하기 더 좋은 큰 병원 여기를 협력병원으로 지정해갖고 대부분 교육들을 거기서 시켜요. 협력병원으로 지정해놓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지역에 있는 지방과대학을 설립하고 유치한 이유들이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여기 완전히 역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국감에서 질의를 했고 네. 그 자료를 좀 드렸더니 그 MBC 이제 9시인가 하여튼 뉴스데스크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건국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감장에서 그 건국대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추궁을 하고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바로 잡겠다. 예.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드시 계속 챙겨보면서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들 중에 편법 운영의 사례들이 있는가를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네. 교육부에서 좀 조만간 좀 조치를 취할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좀 지켜보고 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료 이야기하면 뭐 이 이야기는 또 지역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논의가 뭐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언젠가는 불이 붙을 거고 그 불이 되도록이면 빨리 좀 붙었으면 좋겠는 게 지역민들의 수건일 텐데 종합병원과 의대 유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체계가 굉장히 사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아프면 최소한 질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돼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반 사립병원에다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은 돈 되는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건 국가의 임무일 수밖에 없는데 공공의료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부분도 발견을 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건데 잠깐 좀 수치를 보면요. 네.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건진료소가 총 3,564개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의사가 없어도 돼요. 그건 이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런 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는 의사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냥 간호사가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네. 우리도 주변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가면 다 의사들 없고 간호사가 소장들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 처치 행위들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 보건진료소를 제외하면 3,564개 보건소 중에 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 1,660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 보건진료소고 보건진료소 아닌 데가 이 정도밖에 1,660개밖에 안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그나마 이 중에 대부분 한 80% 정도가요. 그 의사들이 이제 필요한 데들인데 그 의사들이 누구냐면 공중보건의들이에요. 군대 가는 사람들 거기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공중보건의를 빼고 나면 전체 공공보건의료기관들 중에 실제로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들은
10% 내외인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있는 거죠. 턱없이 적네요, 예, 정말.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가 인식을 했고 계속 이제 그 장관에게도 좀 질의하고 총리에게도 질의하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전남의 의과대학 문제는 전남 의대. 예,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야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었어? 그걸 처음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대부분. 이제 전남대학교가 있어 놓으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네. 전남대학교 이명칭이 전남대학교다 보니까 그랬던 당연히 것 같긴 한데.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 그 1년에 400명 중에 300명은 지역의사로 하고 네. 100명은 의과학 분야 종사자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와 별개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 문제 그리고 그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이거는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정이 발표를 했던 건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면서 저항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좀 논의를 중단하자. 근데 이제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확산되니까 논의 자체는 조금 이렇게 중단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때 논의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도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었다는 건 다른 도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저항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남에 의과대학 설치하는 문제는 아마 논의 시작되면 크게 저항 없이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당혹스러워 하셨겠어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머쓱해 할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총리도 한번 오셔서 목포 의료원으로. 예. 전남의 의과대학 추진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좀 입장을 밝혀주셔서 이건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이제 본격 논의는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의과대학 정원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전남 동북권으로 갈 거냐 서북권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문제여서요. 네. 저는 뭐 여전히 정원을 의과대학 2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의과대학이 있는 다른 도들을 다 2개, 3개씩 있는데 전남이 없었던 게 이상한데 없었던 상태에서 만드니까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웃긴 이야기다. 인구 규모들을 봐서 여기도 2개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좀 하고는 있고요. 네. 앞으로 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전남 의대가 있었던 걸 몰랐던 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 머쓱해했던 분들은 전남의 정원을 좀 많이 주는데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을 또 좀 해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하나 설치해야지 하는데 정원은 자기 동네 달라고 해요. 아이고 참,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법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지역 대학의 혁신 또한 지역 사회에서는 아주 필수 사업일 텐데 이 법안에 담긴 내용 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이 위기예요. 국토의 균형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별로. 네. 계속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 수도권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이미 넘었습니다. 근데 저기는 지금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몇 프로, 11.8%인가 그런데요. 여기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밀집된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요. 또 수도권 예외의 지역들은 인구가 너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맞아요.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방대학을 좀 적절하게 그 역할들을 좀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들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자. 이런 고민들이 같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과 지방대 육성 전략이 같이 이제 둘 다 강조가 됐는데 이 2개가 좀 결합돼서 연구들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따로따로 놀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이제 결합시키는 방식들을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교육부와 각 대학의 문제로만 놔두면 계속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집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대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 지자체가 좀 나서주자.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서 지방대학과 지방에 있는 기업을 상호 결합해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현재 경남 하나, 광주 전남 해서 하나, 그리고 충북에 하나, 이렇게 3개 사업을 총 1,08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은 막상 아이디어를 갖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어요. 법적 기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지역 협업 체계, 이 플랫폼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규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에다 담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다행히 이게 또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요. 네. 교육부에서는 이 법 통과 이후 별도의 보도 자료를 내서 향후 지역의 신 플랫폼 사업을 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를 내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그래야 좀 됩니다. 지금 이제 지켜봐야겠어요. 이 광주 전남은 지역 거점 대학이 전남대학교니까요. 네. 전남대학교하고 지역 중심 대학인 목포대학교가 이제 축이 돼서 하고요. 아쉽게도 순천대학은 이번에 프로젝트에 크게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새로운 이제 계획들을 잡고 그러면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서 순천대학교도 그 거기에 좀 밀접하게 좀 결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좀 부탁하고 있고 이야기를 또 좀 같이 순천대학교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밖에 지역 현안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가 이제 끝났고요. 예산안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2021년도 지역구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입니다만 주요 사업 국비 확보 내역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잘 좀 따내셨습니까? 예, 예. 그 이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건 이제 그 일반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인데 겸임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여야 국회의원 50명으로 예결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 지금 3차 추경, 4차 추경을 2번 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했었고 그다음에 2021년 예산을 지금 이번에 수립을 한 거죠. 네. 근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예산 결산 특위에서 하지만 최종 이제 서로 논쟁이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는 세우려고 하고 그 야당이나 이제 국회에서 반대하는 예산들이 있겠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 증액을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반대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한 무더기도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가져다 놓고 이제 막 논쟁을 하면서 이걸 확정하는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 개수조정소위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개수조정소위는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당 6명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9명 국회의원 중에 이제 제가 들어갔던 것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지역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위를 구성할 때는 지역 안배도 합니다. 제가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 중에 저 혼자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감액을 반대하시는 그런 예산들을 제가 지키고 해줘야 되는 임무를 띠고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예결 소위 들어가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새벽 7시 반부터 아침 7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요. 이야. 이게 한 열흘 가까이를 매일 제가 막 웃으면서 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전 예산들 중에 문제가 돼 있는 것들, 시비가 돼 있는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여야가 다 의견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지역에서 특히 증액을 요청하는 자료들 그 예산들은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담당 그 기재부 과장이 저희 이제 의원실로 와서 논의하고 했는데 처음에
그 광주 전남권에서 증액을 요청한 예산 건수가 200건 정도 됐는데요. 동그라미 붙여온 게 2개, 세모가 7개였어요. 나머지 전부 엑스표였어요. 근데 엑스표도 다 사정들이 다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득하고 풀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것이고, 그래서 건수로는 굉장히 많이 됐고요. 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1번부터 3번 예산들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지역마다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고, 사실은 제 지역구도 예산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그 시민들이 많이 좀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좀 열심히 한 덕에 또 그런 결과가 나와서 기분도 좋고요. 어떤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꼽아주신다면? 우선 이제 전남도는 지금 그 작년에 7조 1,896억이었다는 건데요. 올해 4,775%라면 6.6%가 증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SOC 중심의 예산들이 그렇죠,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미래 먹거리로 이렇게 많이 좀 전화가 됐어요. 그래서 R&D 분야에 대한 예산 요구들이 많았고, 또 산단 대개조도 있었고, 바이오 헬스 분야 뭐 이런 것들 분야의 예산 요구들이 많았는데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웬만하게는 다 됐습니다. 뭐 전남 거를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고흥에 433메가헤르츠 기반 드론 운영 통신기술 개발 실증센터 사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고흥은 이제 우주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드론 기술 사업들을 거기다가 좀 유치를 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용역비가 이번에 마련이 돼서 네. 고흥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소 시대잖아요. 수소와 관련해서는 영광에 이번에 수전의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그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됐어요. 수전에는 이제 전기분해거든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실증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전에 뭐 테스트도 해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건 민간 기업한테 하라면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가 해서 이걸 기본적인 그 실증 기술들을 좀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민간 기업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것들도 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이제 광양도 뭐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확장되거나 또는 2차 전지 친환경 재활용 인증센터가 마련되거나 하는 광양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좀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야기 나눌 것들이 좀 많아서 하나씩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달 전에 뵀던 게 여순 사건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모셨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올해 안에 됩니까? 라고 질문 드렸는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올해 다 끝났습니다. 안 됐죠. 법안 소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개혁 법안들 뭐 특히나 공수처법, 국정원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좀 많아서 이 법이 이제 또 좀 밀립니다. 자꾸. 그 일단 법안 소위에 있고요. 법안 소위에서 이건 재정법이기 때문에 입법 공청회를 해야 해요. 그건 열렸어요. 예, 네. 공청회를 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의 우리 최현주 소장님하고 지난번 저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주철희 박사님 오셔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다들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꼭 추진하자라고 하는 결의는 그날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으니까 외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마친 겁니다. 이제 소위에서 통과하고 네. 그리고 나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오면 되는데요. 뭐 저도 여러분하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소병철 의원께서 또 그 행안위 야당 의원들하고 계속 통화하시고 또 만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다른 법률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고 있을 뿐, 지금 특별히 법률 제정을 위한 그 좀 저항이나 이런 장애 요인은 특별히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좀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늘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다음 기한은 언제까지로 잡아볼까요? 일단 1월 8일까지 이번 임시회인데 네. 임시회 중에 법안 소위가 한번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순서는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소병철 의원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지금 행안위
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 여당 간사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어쨌든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현안하면 아무래도 이 포스코와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것저것 또 포스코에 관련된 내용을 서치를 해보면 포항 MBC 물론 이제 여수 MBC는 아닙니다만 광양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쇳물 쓰지 말아라는 또 다큐가 또 이슈가 되게 됐었고 관련된 내용은 뭐 직업병, 뭐 산재에 대한 책임 이런 내용도 혹시 보셨을까요? 다는 못 봤어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금속노조에서 최정우 회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은 또 역시나 산재에 대한 책임인데 글쎄요 산재 사고가 올해도 쭉 이어졌고요. 환경 문제도 브리더 무단 개방 이후에 뭐 1년이 지났는데 후속 조치가 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내년에는 좀 다른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시면 물론 올해도 조율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좀 활동을 봤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 그 폭발 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특별조사단이 와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게 이걸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낼 거라고 제가 봐서 다만 이제 이 사고 이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이제 의견들을 좀 나눠봤어요. 네. 몇 가지 이제 주변에 그 포스코에 관계돼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는 한 두어 가지가 되는데요. 원인과 관련해서 첫째는 시설 노후화 이야기들을 상당히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세워진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고요. 그 많은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철도 부식이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추락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스코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의 위험들을 놔두고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을 테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뭔가 이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좀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또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외주사 협력사들한테 이 하청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 하청 단가들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이 안 하고 그대로 있고 그동안에 이제 임금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3명 들어가야 될 인원에 종래는 안전을 생각해서 4명을 투여를 했던 걸 3명만 딱 빡빡하게 제 인원만 넣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한다거나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외주사, 협력사들과의 그 하청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 사고의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외주사 관계자들이 많이 저한테 해주시는 이야기여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뭔가 좀 답을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국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서 포스코의 답을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원인이라고 하면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늘 이렇게 산재 사고가 나거나 큰 사고가 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포스코에서는 그에 대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가 설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는 좀 조사와 답변을 지역사회에 좀 내놓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여쭤보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래도 끝 인사는 또 하셔야 되니까 지역민들께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30초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정말 한 7개월을 굉장히 좀 숨가쁘게 지나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약속드렸던 대로 저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들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게 있으면 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모두 다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이유는 우리 소중한 주변 사람들 하루빨리 되찾고 싶은 일상을 위해서였을 텐데요. 지금 잠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란 희망 가득 안고 1년간 버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